방금 소개받은 이숙신입니다. 15분 동안에 빨리 끝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금 중에서도 지금 두 가지로 예정돼 있는데요. 기타금하고 후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모금이기 때문에 후원금, 모금이라고 일단 해놨습니다. 서론에 뭘 쓸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조계종 승려복지가 진행된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고 지금 현재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를 좀 소개하고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시작하는 말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2011년도에 승려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승려복지가 처음 시도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1996년도에 굉장히 이른 시기죠. 이때 총무원 기획실에서 승려복지 예산을 편성해서 중앙정회에 올렸는데 96년도에는 안타깝게도 부결이 되면서 승려복지가 상당히 뒤늦게 시작됐죠. 저희가 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 시작되게 됐으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늦어졌죠. 그래서 96년도에는 연금보험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해서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삼성생명하고 구체적으로 협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앙정회에서 예산이 부결되면서 안타깝게도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앙정회에서 감사하게도 2011년도 3월 달에 승려복지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승려복지법을 제정을 하면서 어디에 방점을 두었냐면은 65세 이상 되시는 노스님들한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승려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승려복지라는 말보다는 승려노후복지라는 말이 스님들한테 광범하게 퍼지게 됐었던 게 65세 이상 되는 스님들에게 20만 원씩 지급하자라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과 관련해서 2014년부터 2011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2014년부터 20만 원씩 지급하자는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3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승려복지에 대해서 그럼 노스님들만이 힘드시겠냐? 오히려 승려복지를 시행해내는 가장 큰 목적은 결국 스님들의 승가 공동체 회복이 주 목적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노스님들도 어려우시지만은 특히 제가 총무부에 근무할 때 많은 전화를 받았던 게 암에 걸린 비구니 스님들이 종단에서 지원이 없냐라는 전화를 제가 여러 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행과 전법에 전념해 나가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승려복지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목적 의식을 새로 좀 설정을 하면서 한 2년 동안에 여기 있는 것처럼 국가의 연금과 의료제도, 연금제도를 기본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원칙 속에서 조계종의 승려복지를 설계하자라고 하면서 전면적으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65세 되신 스님들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앞서서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스님들에게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왔다 갔다 하시는 통원 치료는 말더라도 입원했을 경우에는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요양비 지급하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대한 필요성도 있으니까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대략 4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설계하자라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해서 2014년도에 승려복지법을 사실 전면적으로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윤곽을 하는 것들이 2014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이때 소요 비용을 이제 처음으로 총무원하고 교구본사가 스님들 개인에게 이런 부담을 드리지 말자. 이거는 스님들은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시자. 이런 측면에서 총무원 50%, 교구가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려복지가 출발을 하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승려복지법 시행령이나 이런 걸 살펴보니까 2024년도에 또 새로운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지금 예전에는 주로 그 병원 치료비, 입원했을 때 치료비 중심으로 다 했는데 입원 진료비라는 표현이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지금 입원 진료비라는 표현이 요건 세부적인 부분인데 제가 어느 정도 어떤 비용을 부담하고 부담하지 않는지 부분은 종단에서 나와 계신 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궁금하신 거는 그때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대 중증에 대해서 그전에는 외래 진료비는 지급을 안 했는데 4대 중증 질환에 관해서는 외래 진료비를 지급하는 걸로 승려복지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 그래서 4대 중증이라는 것이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보장이 새로 좀 돼 있는 게 국가에서도 65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는 임플란트하고 틀니 보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종단에서 그거에 발맞춰서 지원 범위가 확대돼 있다. 그리고 처음에 2014년도에 시행이 될 때는 3위 스님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2021년도부터는 비구니 스님뿐만이 아니라 3위 스님들까지 모두 진행이 되고 있다. 다만 이 승려복지를 시행하면서 가장 주목적을 뒀던 거는 스님들이 개별적으로 좀 사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승가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스님들이 사찰이라는 수행 공간 내에서 같이 모여서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방점을 좀 뒀습니다. 그래서 결계록이라는 것을 반드시 결계록이 등재된다라는 것은 공동체 생활을 어쨌든 같이 스님들끼리 어울려서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으면은 승려복지 혜택을 주지 않았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스님들이 지금 사찰로 다 모이는 것에 대한 조건들이 충분히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할 게 기본적으로 모금인데 모금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모금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조금 변화시켜 보자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좀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금이란 합의된 계획을 기반으로 조직 전체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이게 모금과 노트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희 불교 같은 경우는 사실 모금이라는 말보다는 모연이라는 말을 여태까지 많이 써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선이라는 말을 써봤고 그래서 이런 것들 단어에 찾아보면은 결국은 예전에 우리 어른 스님들이 모금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모금과 관련돼 있는 책들에는 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금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모금이라고 하고 있지 단순히 돈과 물품을 모으는 것을 모금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우리 표현들 우리는 모금이라는 표현보다 모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선대 스님들께서 이미 모금의 기본 정신을 다 이미 알고 계셨던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모금은 설득이다라는 과정을 꼭 저희들이 인식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거는 밑에도 써놨지만은 모금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단체가 내가 좋은 일을 하니까 상대방한테 너 당연히 내가 좋은 일 하니까는 기부해줘, 모금해줘, 모연해줘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 대부분 실패하더라. 왜?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왜 모금을 해야 되는 건지 저 모금의 사업 목적이 무엇인 건지 저 모금이 정말 우리에게 승가나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한 확실한 목표와 목적 의식이 공감되지 않으면은 모금이라는 것은 결국 강요에 가깝다. 그거는 모금이 아니라 그런 걸 갖다 준조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모금이라는 것은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이해와 공감을 얻어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일반론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뭐 일반적인데요.
기부단체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아름다운 재단이 기부문화 심포지움에서 기부단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이런 그 설문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부분이 투명성과 신뢰도를 가장 큰 과정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설문할 때 기금 모금과 관련돼 있는 설문도 몇 문항을 집어넣습니다. 그 기금 모금과 관련돼 있어서 기금 모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비율이 역시 대단히 높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연령대도 보시겠지만은 매우 찬성한다가 29.5%, 찬성한다가 42.6%, 찬성 의견이 70%가 넘습니다. 72.1% 나오니까 압도적이죠. 기금 모금이 필요하다. 근데 반대하는 이유도 비구니 스님들의 깔끔함이 이 반대하는 이유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반대하는 이유 잠깐 보시면은 본인이 평소 준비해야 된다. 이게 누구한테 부탁하면 안 된다. 내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건 제가 종단에서 일하면서 가끔 스님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수혜자 부담 원칙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평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고. 그다음에 타인의 부담 주고 싶지 않다.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기금 모금에 반대하는 이유들이 모금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된다. 다른 사람한테 신세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그 의미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비구니 스님들이 역시 깔끔하시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기금 모금과 관련해서 세납별로 교차 분석을 좀 해본 게 있습니다. 세납별로 교차 분석을 해봐도 30대 이하 77.5%, 40대 71.4%, 50대 73.2%, 60대 73.4% 찬성 비율로 대부분 유사합니다. 그다음에 비구니회 스님들이 모든 스님들이 지금 다 회비를 납부하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이때 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스님과 납부하지 않는 스님에 대한 구별을 좀 해서 교차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회비를 내는 회원 스님들이 그렇지 않은 스님들보다 기금 모금이나 다른 여러 가지 비구니 회원장이나 일상 케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비구니 회원 사업에 대한 공감도가 높다라는 결과를 이 교차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회원 스님이 23.4%를 매우 찬성한다고 하면은 비회원인 경우는 6.9%. 그 다음에 찬성하는 비율은 28.6대 14.8. 회원 스님, 회비를 내는 스님들이 역시 참여도나 호응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후원금이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그 발제하는 데 나오던데 전화 상담하는 경우나 전국 비구니 회원장 요거는 아까도 그 수석 부회장 스님 발표에도 나왔지만은 비구니 그 스님들이 다 이런 깔끔한 성격을 갖고 있으면은 불가피하게 수행과 전법에 전념하시다가 정진하시다가 준비를 못 하시고 입적하신 스님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스님들에 대해서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아까 뭐 절차가 있었는데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모금된 그 후원금에서 스님들의 장례를 모셔드리는 그런 걸로 사용한다. 그다음에 다비장이나 수목장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성과 관련돼 있는 비용들, 그다음에 불교 장례문화 조사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돼 있는 이 불교 장례문화 조사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가 우리가 36년 동안의 식민지 지배를 겪어서 그런지 사실은 국적이 애매한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일부 나오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더구나 이제 제가 좀 고민 영역을 많이 가졌던 거는 목사님 한 분이 이 장례 문화 관련돼 있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십니다. 흔히 얘기한 가정사역과 관련돼 있어서 잘못하면 우리가 불교가 장례 문화 부분에 대한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세월이 지나게 되면 기독교 장례 문화를 마치 전통 장례 문화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안타까움이 좀 들어서 불교 장례 문화 조사 연구 같은 것들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판단해서 내용을 좀 집어넣었습니다. 기금 관리는 아까도 뭐 투명성 관련해 있지만은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행 규칙이 통과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정리돼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일반 이 기금은 특별 회계로 관리해서 일반 회계, 즉 비군이 회의의 운영 자금과 운영 비하는 별도로 관리돼야 된다라는 것하고 일반 그런 면에서 일반 회계와 전용은 당연히 금지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탁금과 후원금의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탁금 통장하고 후원금 통장 두 개를 별도로 만들어서 기탁금과 후원금 통장 상호간에도 전용할 수 없도록 해서 기탁금을 내신 스님들의 또는 후원금을 내신 스님들의 목적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고요. 보통 요즘에 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 흔히 투자 개념으로 해서 재산을 좀 분류해야 된다라는 요구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도 맡기시지 않는 게 좋겠다. 안정적으로 아무리 뭐 1억까지 요즘에 보장된다고 하지만 1금융권으로 안정적으로 좀 예탁 관리를 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금모금 방안은 대체로 뭐 전통적인 방식을 일단 써놨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소위 말하면은 모금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기금 모연의 밤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좀 진행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강연회라는 성격에는 저는 전법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기금 모금과 좀 연결시켜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특히 비구니 스님들 중에서도 요즘에 명상이라든가 사찰 음식과 관련돼 있어서 대중적인 스타로 올라서신 분들도 있고 또 대중적인 스타로 만들어내야 되실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스님들의 소위 재능 보시, 재능 기부를 받아서 강연회나 이런 것들을 명상과 사찰 음식과 관련돼 있는 주제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달라이라마가 강연회 할 때 꼭 티켓 판매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저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명상이나 사찰 음식과 관련된 스님들의 특화된 역량을 갖고는 티켓을 판매해서 그런 것들을 후원금 수입으로 하자. 이거는 전법과도 당연히 연관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좀 새로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기금 모형 바자회나 뭐 홈페이지 바너 설치, 사찰 음식 파인 다이닝은 사실은 좀 발칙하게 생각해 본 건데요. 워낙 요즘에 파인 다이닝 이런 것들이 많이 뜨니까 좀 일정 부분 금액 이상을 낼 수 있는 제가자분들한테 사찰 음식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쭉 대접을 하면서 사찰 음식의 중요성을 제대로 좀 설명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모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냥 모연해 달라고 무조건 주변에 요청드리는 게 아니라 비구니 회원장이나 일상 케어 관련된 것들이 왜 필요한지 이게 이런 것들이 왜 시행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스님들부터 내부에서부터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 및 공유, 공감대 확산하는 것을 모금하는 데서는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밑에 좀 써놨지만은 현재 세상이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어렵다고 얘기하는 속에서 승자 독식 사회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이건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의 박성광이라는 그 개그맨이 썼었던 말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게 지금 승자 독식 사회를 표현하는 너무나 개그였지만은 저는 그 말이 너무나 꽂혔기 때문에 이런 승자 독식 사회에서 배려가 사라지고 당연히 각자 도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중생들의 삶인데 스님들이 비구니 회원장이나 일상 케어나 이런 것들이 잘 원만히 회양돼서 소위 대한 공동체로서 스님들의 공동체, 비구니 승가 공동체, 비구 승가 공동체, 뭐 포괄적으로 승가 공동체가 어렵게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의 승가 공동체로 유지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담아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